커버드 콜을 보유하면서 분배금을 받습니다. 자, 근데 분배금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예수금으로 들어와요. 자, 근데 분배금이 예수금으로 들어오면 현금이겠지라고 하지만 계획 꼬리표는 운용이익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과세 이연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연금을 개시하고 연금을 인출한다라고 하면 그 연금 계좌 안에 들어있는 자금의 속성에 따라서 연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목곤의 연금 수업 곤쌤 김목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곤쌤 질문이 있어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남겨주신 질문사항들 모아서 이번 시간 영상 속에서 답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주제들은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 절세계좌 관련된 부분들, 절세계좌라고 하면 ISA 계좌와 연금 계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커버드콜과 관련된 질문사항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 읽어보면서 답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ISA 계좌 3년 만기 수익이 1천만 원일 경우 일반형일 경우 200만 원 비과세, 나머지 800만 원은 9.9% 분리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원금과 수익 전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할 경우 8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9.9%가 즉시 과세되는지 혹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과세 이연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사항 주셨는데, 자, 우선 ISA 계좌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이전되기 이전에 ISA 계좌 안에서는 일단 세금 정산이 몽땅 다 끝나야 됩니다. 따라서 200만 원은 일단 비과세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9.9% 세금 떼면 79만 2천 원 정도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후 금액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들만 보면 한 720만 8천 원 정도가 일단은 세후 이자 소득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납입한 납입 원금에 대한 부분들 합산돼서 연금 계좌로 이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금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또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은요, 다음 연도 7월 이후에 인출한다든지 혹은 추가로 또 2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세제 혜택들이 있으니까 ISA 계좌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이전될 때는 일단은 세금 정산은 모두 다 완료된 상태로 이전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ISA 계좌 일시불 1억 원 납입도 가능한가요? 일단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일단 가입 기간이 5년이 안 되면요, 사실 납입 한도 자체가 2천만 원밖에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1억 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했다 올해, 그러면은 올해 2천만 원 납입할 수 있고요. 다음 연도 되면 2천만 원 더 납입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5년 경과하게 되면 일단은 1억 원에 대한 납입 한도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ISA 계좌는 어차피 납입할 수 있는 게 1억 원까지 최대 한도기 때문에 가입한 다음에 5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1억 원을 그때는 한꺼번에 넣을 수 있기는 하지만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즉시 1억 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ISA 계좌는 일단 가입만 해 두더라도 시간 지나면 계속 납입한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 개설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개설은 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요새도 강의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ISA 계좌를 모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무조건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은 먼저 해 두시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고민들 충분히 해주셔도 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가입해 놓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막상 가입하려고 봤더니 유형이 또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임형도 있고요, 신탁형도 있고 중개형도 있는데, 나는 ETF 투자를 통해서 배당소득이나 여러 가지 절세로 쓰겠다라고 하면 투자 중심에는 반드시 ISA 계좌 중개형을 선택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정기예금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는 걸 원해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ISA 계좌 신탁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연금계좌 연한도 1,800만 원 다 채웠는데요. 자, 실제로 세액공제는 37만 원만 받았어요. 그러면 총 세액공제 한도 99만 원에서 37만 원만 세액공제 되었으면 나머지는 아무 때나 빼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사항인데 사실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놨어요. 자, 일단은 연금계좌라고 표현하셨는데 99만 원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도 연금 저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0만 원에 16.5%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면 이때 99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37만 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세액공제를 안 받았는데, 자, 그러면 세액공제 납입 한도 600만 원 중에서 224만 원까지만 아마 세액공제를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 1,800만 원 납입했고, 그리고 224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돼서 37만 원을 사실 세액공제율 적용돼서 연말정산할 때 아마 적용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1,576만 원이 올해 세액공제를 납입하지 않은 납입금액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들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당장 다음 연도 숫자가 바뀌어서 인출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을 인정받는 데는 그래도 다음 연도 한 7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인출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차액이 인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납입한 그 세액공제 납입할 수 있는 그 한도 부분에서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이 인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은 현재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출된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을 차감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인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 50대 중반 직장인은 ISA 계좌와 IRP 연금저축 펀드 중에서 어떤 걸 넣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한 가지 고민할 거는 사실 납입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연금저축에 1,800만 원까지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ISA 계좌에 2천만 원 낼 수 있는데 회사 다니면서 3,800만 원에 대한 자금들을 사실 미래로 이렇게 보내놓는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둘 다 만약에 활용 가능하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게 만약에 한 개를 선택하라고 했었을 때 회사 다니면 어차피 소득세 신고하게 되잖아요. 연말정산. 그때 내가 돌려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돈을 만약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액공제가 필요하게 되면 이때는 IRP 계좌와 연금저축 펀드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까지 합산하게 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과 IRP 뭘 먼저 활용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연금저축 펀드를 먼저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드립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펀드에다가 600만 원 한도로 최대한 납입하셔서 세액공제 납입 한도만큼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간 1,800만 원 납입해서 일정 부분은 세액공제 받고 일정 부분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활용하면서 나중에 연금 인출하더라도 공제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어차피 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일정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보통 ISA 계좌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자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목돈을 찾아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때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ISA 계좌와 연금 계좌 어떤 걸 더 먼저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목돈을 몇 년 안에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데 가장 먼저 활용하기 좋은 것은 사실 연금저축을 먼저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만약에 1,800만 원 낼 수 있으면 IRP 900만 원 내시고 연금저축에 900만 원 내신 다음에 IRP에 들어있는 돈들 세액공제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금저축에 있는 돈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납입액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IRP 계좌의 경우는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는 중도 인출 자체가 어렵지만 그다음에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액공제 받지 않는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 연금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인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유동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해주실 필요는 있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곤쌤 질문 있습니다. 자, 커버드콜의 경우, 자, 일반 계좌에서는 기초지수가 국내 주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분배금에 대해서 전부 과세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미국 주식을 기초지수로 하는 커버드콜인데도 간혹 과세 표준이 0원인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뭐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배당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과표증분을 하나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급받은 분배금 중에 작은 값의 15.4%의 세금이 붙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표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가격인데 여러분들이 매수했었을 때 가격과 그리고 배당 락일 기준의 그 과표 증분, 그러니까 과세 기준 금액을 비교해서 사실 매수한 금액보다 배당 받았을 때 과표 증분 자체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여러분 계좌에 파란색 음수가 뜬 경우예요.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손실 구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과표 증분 자체가 음수로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는 과세 표준 금액 자체가 빵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배당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 케이스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이 0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과표 증분에 따른 그 차액 자체가 음수, 그러니까 손실 구간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과세 표준이 빵원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커버드콜 분배금의 경우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 자, 연금을 개시하고 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사항인데요. 자, 일단은 커버드콜을 보유하면서 분배금을 받습니다. 자, 근데 분배금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예수금으로 들어와요. 자, 근데 분배금이 예수금으로 들어오면 현금이겠지라고 하지만 계획 꼬리표는 운용이익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일정 부분은 뭐 과세 이연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자, 따라서 커버드콜 분배금의 경우는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운용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을 개시하고 연금을 인출한다라고 하면 그 연금 계좌 안에 들어있는 자금의 속성에 따라서 연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뭐 1순위로 인출되는 것은 과세 제외 금액. 자, 여기서 말하는 과세 제외 금액은 그냥 납입했을 때 내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다. 얘는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1순위로 먼저 빠져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세금 자체도 없고 비과세이고 먼저 빠져나가는 이 금액은 연금 수령 한도와는 무관하게 총액을 다 인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과세이연 퇴직소득, 만약에 퇴직금이 연금계좌 안으로 들어온 상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은 2순위로 먼저 나가게 되고요. 다만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과세 처리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해당 소득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간 1,500만 원 기준금액을 지켜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냐면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때 과세 이연 퇴직소득을 인출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뭐 30% 또는 40% 한도로 뭘 적용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순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운용이익이 바로 커버드콜 분배금에서 받은 배당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배금이 예수금으로 있기는 하지만 연금을 개시했었을 때 그 연금 계좌 안에 있는 다양한 돈의 속성들에 따라서 세금이 달리 적용되는데 그냥 쉬운 예로 만약에 그냥 운용이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1조건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인가, 두 번째로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가,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요. 만약에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그때는 뭐 내가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든지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된다든지 둘 중에 하나 택 1로 선택해서 유리한 세금 과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저는 ISA 연금저축펀드계 90% 이상 커버드콜 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3년 반 정도 남았으며 커버드콜에 나오는 분배금은 계속 재투자하고 있어서 본주 가격은 마이너스지만 재투자로 마이너스는 아니고 계속 재투자하여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급받은 분배금을 계속 재투자하게 되면요. 근데 항상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케이스들인데, 주가는 남들은 다 오르는데 내 거는 파란색인 경우, 이때 아마 대체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걱정인 것은 김봉곤님께서 커버드콜은 재살깎아 분배금을 준다는 얘기에 완전 멘붕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영상에서 아마 재살을 깎아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아마 전달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재살을 깎는 형태들이라고 보다는 일단 뒤에서 제가 엑셀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재투자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차이는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약간은 그렇게 될 거라 재투자로 수량이 많아지면 분배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열심히 운용 중이었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시 바꾸어 하나, 아니면 커버드콜은 결국에 영원히 되는 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재살깎아 분배금 준다, 요거는 사실 틀린 얘기고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만약에 주가가 너무 이익이 많이 나요. 그때는 장점만 있습니다. 그냥 분배금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분배금도 많이 받으면서 목까지 올라간다. 주가 이익까지 생기니까 기분이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1년 기준보다는 직전 한 6개월 기준에서 1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분배금도 많이 받고 주가 이익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뭐 미국 상장 커버드콜이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는 환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가 이익도 많이 안 나다 보니까 가격은 가격대로 빠지고 환율에서 환차손 발생되고, 그리고 매월 분배금은 지급받게는 되지만 근데 분배금이 쌓이는 만큼 이익은 많이 안 나고 있고, 최근에 또 뭐가 많이 올랐을까요? 국내 주식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 국내 주식 인기 없을 때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이 현재 미국 상장된 기초자산의 커버드콜과 완전 동일한 형태였는데, 최근 국내 상장 커버드콜 보시게 되면 이익도 되게 많이 나 있고요. 그리고 분배금도 상당히 많이 주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기분 좋은 그러한 시점도 있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우선은 뭐 재살깎아 분배금 준다라는 개념은 주가 이익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는 손실폭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커버드콜에 대한 활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금 운용하는 과정 중에는 계속적으로 재투자하게 되면 뭐가 늘어나냐면, 내가 수령할 수 있는 혹은 지급받는 분배금의 크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 많이 사서 모으면 사실 장점이 많지 단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시장이 좋아졌을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가 이익도 많이 생기게 되는 구조로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금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과거에 커버드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예금으로 인출하는 것보다는 커버드콜이 낫고요. 자, 그리고 커버드콜로 인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운용하면서 인출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는 운용하면서 인출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은 관리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운용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뺄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차라리 운용하면서 방치하느니 그냥 커버드콜에서 주는 분배금만큼 인출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 생활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커버드콜 ETF 한번 재투자를 한 경우와, 그리고 기초자산이 동일한 일반적인 ETF 종목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종목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해당 종목은 S&P 500 기반의 커버드콜이고요. 연간 목표 분배율 수준은 7%, 8%인데 최근은 사실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한 조사해보면 한 8에서 한 9% 정도 연간 분배율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타겟 커버드콜이다 보니까 일단은 옵션 비중이 일단 설정되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 바뀌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타이거 미국 S&P 500. 얘는 그냥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일반적인 ETF고요. 얘도 분배금을 주기는 합니다.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분배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 거냐? 우선은 커버드콜 종목에 일단 2023년 한 1월 말일자 기준으로 매수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2025년도 한 6월 달까지는 일단 지급됐는데 일단 가격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5월 달 것까지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2023년 1월 31일 날 그냥 종가에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원래 이제 시가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데이터 입력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랑은 조금 미세한 차이는 발생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억 원을 만약에 종가로 매수하게 되면 보유 주식수가 10,000주가 조금 넘어가네요. 1,582주를 갖게 되고요. 자, 이때 52원에 대한 분배금을 받게 되면요. 1주당이니까 실질적으로 1억 원당 55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월달 가니까 가격이 이제 바뀌었어요. 일단은 한 10,000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때는 지급받은 분배금을 계속 재투자하기 때문에 보유 주식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2023년 1월 31일부터 이제 현재까지 쭉 같은 방법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요. 자, 일단은 분배금을 총 몇 번 지급받게 되냐면 29번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적적으로 지급받은 분배금을 봤더니 얼마예요? 2,300만 원 정도의 분배금을 29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내 계좌 안에 있는 평가 금액은 1억 4,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누적 분배율은 23.81%가 되고요. 주가 상승률은 42.25%로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총 평가 금액 보셔도 1억 6,6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총 평가 금액의 개념은 분배금 그리고 현재 평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따라서 2023년 1월쯤에 1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커버드 콜을 계속적으로 재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좌 평가 금액은 한 1억 4,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좌 평가 금액은 1억 4,200만 원 그리고 전체 토탈 리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42%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커버드 콜 가지고 계속 29회차 동안 재투자를 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할 타이거 미국 S&P 500. 자,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기초자산 커버드콜 아닌 일반 성장 ETF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재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일단은 23년 1월 31일 기준의 종가는 12,395원이었고요. 1억 원어치 매수하게 되면 8,068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해에 아마 그냥 분배금을 지급받았다는 가정인데 사실 시작에 대한 데이터는 약간의 좀 오류는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분배금을 쭉 지급받고 나면 29회차가 됩니다. 29회차가 되고,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전체 주가 상승률은 68.85%, 그리고 누적 분배율 수준은 4.74%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이때 동안 지급받은 분배금 수준을 보게 되면 474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요, 커버드 콜의 경우는요, 현재 분배금이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2025년 5월 30일 기준으로 한 달에 116만 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분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재투자를 하게 되면 지급받은 분배금 수준은 계속 늘어나게 되겠고요. 평가 금액은 사실은 주가 이익에 따라서 차이는 발생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주가 상승률도 42.25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항상 비교를 뭐로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S&P 500과 같은 이런 종목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숫자만 보게 되면 여러분도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주가 상승률 42%짜리랑 주가 상승률 68%짜리 비교하면 아마도 저라도 68%를 볼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커버드 콜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가 상승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한 계속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목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당은 계속 재투자하니까 최초로 50만 원 선에서 받았던 이러한 분배금이 계속 재투자하니까 얼마로 늘었어요? 116만 원으로 늘었는데, 자, 일반적인 ETF의 경우는 어때요? 얘는 그냥 배당금이 이제 월 기준으로 한 60만 원 선, 이거 그때 다르거든요. 사실 분배금을 많이 지급했던 때에는 6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고, 적게 지급받은 때를 보시게 되면 한 40만 원 선 이렇게 지급받게 되는데, 한번 목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내가 매도하지 않으면서 일정 부분 현금 흐름 창출하실 분들은 그 목적에 맞게 계속적으로 뭘 한다? 지급받은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형태로 투자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다 나는 주가 이익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동일한 기초자산 S&P 500
그냥 일반적인 성장형 ETF를 선택해서 운용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뭐 주가가 상승할 때는 더 좋으니까 사실 별 관심 없다가 가끔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른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커버드콜을 선택한 목적이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재투자했었을 때 최초 지급받은 분배금 수준보다는 월등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해당 시뮬레이션 기간도 3년이지만 만약에 10년, 15년, 2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최초로 설정했던 분배금 수준보다는 월등히 더 큰 분배금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살 깎아먹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시기에 따라 완전 다릅니다. 제가 언제 영상 찍을 때는 커버드콜이 되게 좋았던 때가 있고요. 최근에는 또 커버드콜이 안 좋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커버드콜은 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시즌이에요. 국내 주식이 좋을 때는 국내 커버드콜도 좋고 미국 주식이 좋을 때는 미국 커버드콜도 좋은데 현재는 미국 커버드콜이 안 좋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일단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 자, 두 번째로는 생각 외로 우리나라가 너무 강력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다라는 점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목을 바꾸지는 마시고요. 목적 자체가 나는 그냥 배속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 방법들을 계속 변경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질문 남겨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사항들 항상 댓글 잘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영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